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전증학회와 함께하는 뇌전증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로 소아뇌전증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을 포함한 뇌전증 일반에 대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신경진료를 보고 있는 윤송입니다. 오늘은 대한뇌전증학회 회장이신 최수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는 최수환입니다. 우리 윤송희 교수님이 이번에 뇌전증학회 회장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네, 9월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지금 회장으로 취임한 상태는 아니고 9월부터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새롭게 뇌전증학회 회장을 맡았는데 새로 이사장님 되신 서대원 교수님과 함께 뇌전증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기여를 할까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뇌전증의 이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뇌전증의 개념인데요. 먼저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감각 이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발작하고 뇌전증이 약간 혼동해서 쓰이기도 하는데요. 뇌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발작이라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뇌전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뇌전증은 조금 전에 이제 강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발작이라는 거하고 뇌전증, 경련하고 뇌전증을 굉장히 잘 헷갈리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발작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뇌의 기능이라는 거는 뇌를 이루고 있는 뇌세포의 활동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뇌세포의 활동이라는 거는 약간 정기적인 그러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정기적인 작용이 서로 조화를 잘 이뤄서 우리가 정상적인 뇌 활동을 하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와 같은 뇌세포가 이 조화로운 그러한 조화를 좀 깨져서 자기가 이제 과흥분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을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이루는 뇌세포의 어느 부분이 과흥분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발작인데 이 발작이 어느 부위에서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각의 이익을 관장하는 부위에서 발작이 일어나면 감각의 이상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위에 나오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움직임의 이상이라든가 경직이나 이와 같은 것이 나오고 의식을 관장하는 부분에 나오게 되면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발작이 운동성 있는 쪽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경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이제 발작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만성적인 상태가 뇌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와 같은 발작이 나오는 거는 이것이 하나의 단일 질환이 아니라 어떤 뇌질환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편할 건데요. 저희가 기침을 하게 되면 기침 자체가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기침을 하고 폐렴에 걸려도 기침을 하고 폐암에 있어도 기침을 하죠. 네. 기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나는 건데 이와 같은 발작이라는 거는 뭔가 머리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내가 지금 머리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우리 몸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원인이 기저질환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이와 같은 발작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만성적인 상태가 뇌전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뇌전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뇌가 손상을 받았었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뇌전증이 발병을 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추정이 되는 원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이 시작이 됐다. 그럼 그 원인을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뇌전증의 원인을 잘 발견 못하는 경우가 한 50%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모를 때 과거에는 그거를 원인을 모를 때 특발성 뇌전증,
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원인이 확실한 어떤 대사성 질환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와 같이 원인이 확실한 게 있는 것을 증상성 뇌전증이라고 그러고요.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을 때 뭔가 있기는 있구나 하지만 확실히 모르겠다 해가지고 잠재성 뇌전증으로 나눴는데요. 요즘에는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원인으로서 이걸 분류하냐면 옛날에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최근에는 유전학이라든가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성에 의한 뇌전증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기형으로 머리가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선천성 대사성 질환과 같이 원인이 확실한 옛날에 증상성인 것을 요새는 구조성 또는 대사성 뇌전증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원인이 추정 못할 때를 요새는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뇌전증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따라서 이게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빈도가 좀 달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아주 어린 애들, 신생아라든가 그다음에 영아 소아의 연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뱃속에서 머리가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겠죠. 그래서 유전질환이라거나 또는 우리가 출생 당시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생기는 어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이라든가 또는 두개 뇌출혈이라든가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신생아라든가 또는 영아 및 소아에서의 많은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과 성인에 들어서는 상당히 좀 이 뇌전증의 발생이 좀 줄어드는데 하지만 이때 이제 보통 많은 경우가 이제 약물을 남용한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로 있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소위 어떤 퇴행성 뇌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그걸로 나타나는 뇌전증이 가장 많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해주시죠. 따라서 좀 정리해 보면요. 소아 사춘기 초기 성기에는 약간 선천성, 유전질환,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뇌전증이 많고, 60세 이상 노인 같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약간 뇌혈관 질환과 같은 그런 거와 또는 퇴행성 질환,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연령층에 걸쳐가지고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외상성 중추신경에 가면 뇌종양은 어느 연령대나 다 같이 공유를 하는데 아무래도 외상이라든가 이와 같은 경우는 좀 청년층이라든가 네. 좀 젊은 노인층에서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연령별로 좀 빈번한 그런 원인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환자를 대하고 원인을 알고자 할 때 그런 접근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그 뇌전증은 굉장히 희귀한 질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 지금 많이 발표되는 그러한 그 연구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대략 1년에 한 10만 명당 50에서부터 70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생아기하고 나이 들은 연령대, 노인에서 굉장히 많은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U자 모양의 그러한 그 발생률이라고 이렇게 보통 도표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소아 연령대가 좀 줄어들고 이제 노인층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새 애를 좀 덜 낳는 것도 네.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신생아학이라든가 또 이와 같은 고위험 임신에 대한 처치가 굉장히 잘 돼서 애들의 머리 손상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예방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뇌전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인식들이 좋아서 일찍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소아 연령에서는 좀 줄어드는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층에서 늘어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요새는 지금 고령까지 많이 사시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층에서의 뇌전증의 발생률이 좀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병률을 보면은 이제 보통 유병률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환자가 몇 명이 있느냐, 뇌전증 환자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1000명당 4명에서부터 10명, 4명에서 10명 상당히 이것도 많은 숫자고요. 네. 그럼 뇌전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길까를 본다면 아까 원인도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보통 한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일생 중에 한 번 정도 발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발작하는 사람이 다 뇌전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 한 20명이 따라온 다음에 1명 정도가 뇌전증으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뇌전증 환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뇌전증 환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뇌전증 조절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뇌전증 환자라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쨌든 뇌전증이 발작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면 어떤 발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몸이 다치거나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발작을 했을 때 뇌전증에서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대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신성 발작인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영화나 이런 데서 매스컴에서 많이 보듯이 넘어져서 몸이 굳어지면서 거품 물고 발작하는 전신 강직 간대성 발작. 이게 강직이라는 몸이 굳어지고 간대라는 거는 팔다리를 아주 규칙적으로 떠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화에서 흔히들 많이 보이죠. 네, 그다음에 무긴장 발작이라고 해서 갑자기 몸에 근력이 빠지면서 쓰러지는 경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머리 다치기도 굉장히 쉬워서 헬멧 같은 것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몸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쓰러지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상의 위험도가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손상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디가 골절이 된다든가, 특히 머리 부위가 굉장히 많이 다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열상이 있다든가, 멍이 든다든가, 그다음에 또 요리하다가 뭐 라면을 끓이다가 갑자기 뭐 뜨거운 물에 데기도 하고, 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의식 잃고 쓰러져가지고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화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예방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무긴장성 발작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머리에 헬멧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상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전자레인지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요리를 하십시오. 이런 가스레인지보다는 이런 말씀을 하죠. 가장 또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익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라도 수영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동반자가 꼭 옆에 지켜서 보거나 또 수영 강습을 받게 되면 애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옆에서 강사가 꼭 지켜볼 수 있는 거, 그러한 상황에서를 꼭 수영 같은 걸 하기를 권유합니다. 네. 그 뇌전증에서 어떤 그 사망률에 대한 사실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지요? 근데 일반 사람들보다 확실히 높긴 해요.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 뇌전증 자체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중요하겠죠. 이 발작이 지속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걸 뇌전증 지속 상태라고 그러는데,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전신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몸이 굳으면서 호흡군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되죠. 이러면은 아무래도 환자의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뇌전증 발작과 동반되는 여러 가지 장기의 합병증이 동반할 수가 있어요.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망률을 높이는 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인은 모르게 우리가 그 돌연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새 많이 학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한 어떤 원인 모르는 돌연사.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우울해해요. 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자기가 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우울증에 빠지면서 자살하는 경우도 높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사망률이 좀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그 발작을 했을 때 뭐 사고나 아니면은 뭐 사망률 그리고 몸의 어떤 손상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막연하게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너무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일상생활은 다른 일반인들과 다 비슷하게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어떤 뭐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 조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아니면 어떤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방하는 방법을 좀 찾고 이러면서 지내면 되겠고, 또 이러한 상황을 좀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치료를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발작을 해서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면 그럼 약을 먹으면 발작을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를 썼는데, 네. 이제
이거를 아주 알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지구상의 전체 뇌전증 환자가 4명이라고 있다고 하면요. 네. 약으로 3명이 조절이 돼야죠. 약을 먹고 3명은 안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25%가 약에 대해서 좀 반응을 안 보이는 좀 나쁜 쪽으로 가는 난치성 뇌전증이고 3명은 약으로 다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이 셋 중에 반은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뇌전증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끊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다라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소아학과 소아신경학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소아 당뇨라든가 소아 고혈압 같은 경우 일부에서는 약을 계속 먹어야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뇌전증은 이렇게 무려 75%의 완화율이 있고 그 중에서는 크게 보면 반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너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있거나 너무 낭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일종의 일종의 만성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서 말씀드린 거 약간 연장된 네. 그런 내용인데 그 뇌전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은 얼마나 되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여러 가지 논문을 종합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앓는다고 그래요. 10년 정도. 근데 우리가 보통 치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약을 먹고 나서 완화가 돼 가지고요. 약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애들은 한 2년 정도 내지는 3년을 먹게 되면 약을 끊을 수 있는 애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뇌파의 변화가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면서 끊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설사 뇌파에 어떤 이상 소견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비록 뇌파가 정상이 되는 애들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약을 끊어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평균 한 10년 정도를 이 뇌전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대개는 보통 한 5년, 크게 봐서 5년 정도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치료를 해서 빨리 완화가 되고 2, 3년 동안에 특별히 어떤 약에 대해서 더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게 되면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뇌전증도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정말 잘 되는 뇌전증이 있고 또 어떤 유병 기간이 일정 어떤 소아 일정 그런 연령대에만 발생을 하는 있는 발작이 있는 그런 뇌전증들이 있고 또 좀 안타깝지만 좀 평생 좀 약물 치료 기간이 좀 길거나 아니면 발작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뇌전증의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발작 조절이 잘 되고 약물을 좀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일단 뇌전증은 발작도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사실 그 뇌전증이 발병하게 되고 발작을 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학습 능력도 좀 떨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지만 막연한 불안감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뇌전증 자체가 하나의 질환이 아니고 원래 갖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가 인지 기능이 워낙 나쁜 애가 뇌전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이 애가 원래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꽤 나쁜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뇌전증이 여러 가지 갖고 있을 수 있는 인지 기능이라든가 신경계라든가 행동장애나 이와 같은 것들이 뇌전증 그 발작 자체가 영향을 끼치는 것도 물론 있지만 1차적으로 걔가 원래 갖고 있는 뇌의 기저질환이 예후를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장애라든가 행동 장애라든가 이런 걸 동반하면서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뇌전증 치료에 대한 반응에도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질환 자체가 더 그 예후랑 연관성이 많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뇌전증 자체도 그러니까 발작의 빈도라든가 그런 것 자체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2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연구나 실험이나 그런 거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그 비정상적인 뇌세포가 자꾸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서 뇌전증을 빨리 조기에 치료를 해서 그 2차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나쁜 해를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지 기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더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뇌전증에 대한 치료는 조기에 적절하게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라든가 행동 이상 같은 거 그걸 또 보완하거나 또 그거를 또 보상할 수 있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 아이라든가 환자들의 그 삶의 질을 훨씬 더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그 전에도 계속 그 앞선 내용에서 반복되지만 뇌전증의 종류가 많고 그런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그 뇌전증의 어떤 유병 기간, 뇌전증을 가지고 사는 기간,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어떤 뇌전증의 어떤 그 예후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뇌전증 영향을 준다라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원래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또 그와 같은 것을 또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 기저질환이 어떤 거에 따라서 보게 되면 어떤 애들은 발병 연령이 굉장히 일찍 시작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그런 걸 따져서 하나를 알기 시키다 보면은 언제 시작했느냐, 연령이 어릴수록 좀 안 좋겠죠.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원래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뇌의 기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MRI나 이런 걸 찍었을 때 뇌의 형태가 정상적인 애보다는 아무래도 예후가 나쁘겠죠. 이와 같은 것도. 그다음에 발작의 유형도 때에 따라서는 이거는 나쁜 쪽으로 가겠다. 예를 들어서 영화 연출 같은 거 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들. 이와 같은 발작의 유형, 그와 같은 것도 이상했겠고요. 뇌파가 나타나는 그 뇌파 자체로서 그들의 예후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뇌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탕파도 안 좋으면서 얘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뇌파의 이상 소견 그 유무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치료의 반응이죠. 우리 강 교수님도 많이 또 우리 윤소희 교수님도 죄송합니다. 그 많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보통 잘 낳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의 반응 여부도 이와 같이 애들이 영향을 미치죠. 또는 처음 시작했을 때 뇌전증 지속 상태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예후가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강의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교수님, 저희 이렇게 지금 그 질문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질문이 굉장히 기네요. 이게 질문을 읽기가 어려운데. 우선은 교수님, 지금 이 까부리님 잠시만요. 이 채팅창에 대한 그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저기 서브아라크노이드 시스트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20살 때 처음 시작해서 현재 40살까지 4번 정도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죠? 네, MRI에서는 뇌 무록이 있고 근데 약을 먹지 않고 계셨네요. 그다음에 대발작을 하셨고 경각심을 갖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선생님을 만나서 처방을 받은 건지 그게 확실치 않고요. 이걸 봐서는 아마 옛날에 20살 때 아마 그 경련 발작이 있었고 그때 MRI를 찍었는데 아마 무록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많은 경우가 그 무록이 아주 크거나 그거 신경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무록이 아니라 그런다면 그것이 어떤 뇌전증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큰 문제가 없다가 최근에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뇌전증을 전문으로 보시는 신경과 선생님 찾아봐서 아마 뇌파 검사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약 처방을 제대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가까운 쪽에 그 신경과 선생님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록과 이 뇌전증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달리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무록은 있지만은 전혀 그거 다른 거기 때문에 무록과 연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뇌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와 그 위치와 뇌파의 소견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약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그거는 뇌전증을 전문으로 보는 신경과 선생님 찾아뵈시면
어느 선생님이나 거기에 맞게 진단을 하시고 아마 처방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무록이라고 하는 게 작다.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무록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무록이 어쨌든 과거에 좀 어느 정도는 크다고 말씀은 들으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크다. 그러면 무록이어도 그 크기에 따라서는 주변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 발작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뇌파를 찍고 뇌파에서 발작파가 나오는데 그 무록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은 그냥 어떤 꼭 암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더라도 그 무록을 제거해야 되는 일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병변하고 뇌파하고의 그런 관련이 있는지를 정말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발작 자체는 발작의 빈도가 많다. 그러면 그 발작에 대한 약물 치료를 생각을 해보는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아주 좀 간단한 질문인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반 친구가 갑자기 간질 증세를 보여서 모두 놀랐는데 간질도 뇌전증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간질 증세라는 게 아마 발작을 보면서 이제 소위 경련 발작을 보고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발작, 경련, 간질이 기존 혼합해서 이제 쓰는 예가 되는데요. 그와 같은 그 발작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뇌전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번 갖고서는 우리가 있다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 번을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뇌전증과 연관된 전형적인 발작이고 앞으로 또 할 것 같다라는 그와 같은 것이 확신이 쓰면은 그때 뇌전증이라 진단내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만서도 일단 우리가 어떤 특별히 이거를 유발시킬 만한 원인은 없이 발작이 되면서 그것이 24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할 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갖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간질이라는 용어가 지금 뇌전증으로 바뀐 건 맞습니다. 간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간질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금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 불치병이다, 뭐 유전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나쁜 쪽으로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이게 인식이 안 좋게 되어 있어서 벌써 저희 학교에서 용어를 바꿨죠. 네. 뇌전증이라 바꾼 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바꿔져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조절될 수가 있는 그런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으로 S비니님, 약으로 조절이 된다는 것이 약으로 조절이 된다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아이는 트릴렙탈 케프라 혼합 복용 중인데 하루에 2번에서 줄어서 최근 4일에서 5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냥 두어도 되는 걸까요? 뮤코다당증 사명 B타입 하나입니다. 구토 후 쓰러지며 강직이 있는 발작이고 만성 폐 질환을 가지고 있고 지적장애 받은 아이입니다. 최근 퇴행 진행 중입니다. 네. 조절이 되는 걸 완화된다라는 거면 이제 발작을 안 하는 정도인데요. 벌써 우리 애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대사성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기저질환이 상당히 쉽지 않은 질환인데 저거를 먼저 조절해 나가야만이 이와 같은 그 경련 발작의 그 호전을 보이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도 뮤코다당증 사명 B타입 하나라고 그런다면 아마 요걸 보는 선생님들이 우리 소아신경과에 몇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선생님이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애 자체가 지금 그 뮤코다당증을 지금 치료하면서 지금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마 기저질환도 치료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와 같은 발작에 대한 것도 거기에 지금 트리랩탈 케프라 좋은 약을 좀 같이 복용 중인데 아마 지금 계속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애가 이와 같은 뮤코다당증도 있고 직접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굉장히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하나인데 아마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요. 선생님을 잘 믿으시고 선생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잘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공공님의 질문입니다. 그 1년 전에 대발적으로 쓰러지고 뇌파 검사와 MRI에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약을 안 먹고 지켜보자고 했는데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대발작이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뇌전증 약을 처방해 줬는데 이런 경우 약이 잘 드는 경우가 될까요? 뇌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작을 가진 뇌전증의 종류는 약에 잘 반응을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요걸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내거든요. 그다음에 2년 이내가 한 80%가 재발을 한다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년 만에 좀 나왔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 경련 발작을 하거나 이 발작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뇌파 속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환자가 쓰러져서 어떤 양상의 발작을 했는가를 선생님들이 많이 문진을 하십니다. 그 문진만을 듣고도 이게 의미가 있는 분명히 뇌전증과 관련된 발작이라고 한다면 치료가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치료약을 쓰면서 반응을 보겠고요. 지금 이거 갖고 잘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는 지금 당장 예단할 수는 없고 지금 약을 쓰시는 거를 보면서 반응을 아마 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번 쓰러지고 뇌파상 이상이 없었는데 1년 만에 했고 지금 뇌전증 치료가 들어갔는데 예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치료하시면서 경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지금 몇 세,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글쎄 전혀 이제 네. 그런 그 정보가 없어서요. 네. 그냥 하시는 말씀만 갖고 본 건데 우리가 한 번 쓰러져 가지고 뇌파 검사랑 MRI 아무것도 안 나오면 치료는 안 합니다. 일단 일번 좀 지켜보죠. 근데 1년 동안 안 했다고 그런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자주 있을 그런 상황 네. 같아 보이지는 않고 이게 진짜 뭔지 뭔가 어떤 머리에 증상적 뇌전증이 있거나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보시고 다시 한번 뇌파 검사를 아마 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럼 그 당시에 나왔지 않게 뒤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뇌전증과 관련된 신경과라든가 아니면 소아면 소아 신경과 선생님 그분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면 그 어떤 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을 해서 어떻게 치료한다라는 다 그 방법이 있으니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그 공공님께서 밑에 하나의 질문을 더 주셨는데 발작이 올 때 공통점으로 뒷목이 땡기고 아팠는데 이게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이게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물어보셨네요. 뒷목이 땡기고 아픈 것이 이제 어떤 증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러한 증상이 발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보통 발작이 올 때는 가장 많은 경우는 사실 소화기 전구 증상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약간 체한 듯한 거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 또는 이상한 기분이 든다라든가 뭐 이와 같은 걸로 나오기도 하는데 또는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증상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원인은 아닐 겁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온 증상이고 실제는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공공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그거는 거고 아닌 것 같습니다. 발작의 어떤 전조 증상일 전조 증상일 수는 있다. 있겠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SB님이 뮤코다당증 사명을 가진 그런 그 자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또 뮤코다당증 사명은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결국은 지금 그 발작, 그 뇌전증의 치료의 핵심은 원인을 해결을 하는 건데 어떤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발작 자체의 증상의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뮤코다당증 사명은 사실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지만 어떤 우리 몸에서 어떤 필요하지 않은 물질들이 쌓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거는 어떤 원인을 해결할 수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발작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는 뇌전증 수술을 해서 발작은 없는데 혹시 재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뇌전증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발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믿고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를 맞습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뇌전증 수술에서 혹시 우리 그 측두엽 이쪽 부분에 보통 측두엽인데 그 측두엽에 어떤 병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술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유가 좋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수술을 했다 또는 어떤 뇌파에서 아주 명확하게 한쪽에만 뇌파, 그 발작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뇌파에서는 명확하게 그런 발작의 어떤 포커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근데 MRI를 봤을 때도 MRI에서도 특별히 어떤 그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병변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재발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수술의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그 예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그냥 발작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볼까요? 이거 본태성 진전은 이거는 뇌전증은 아닌데 아니죠. 예, 본태성 진전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교수님? 끊으면 다시 나오죠.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약을 좀 그냥 계속 드시는 게 생활에 맞습니다. 불편함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예, 진전은 좀 약간 이 뇌전증은 다른데요. 괜히 많이 좀 불편해 하시죠. 예, 네. 저희들. 근데 이거 쓰면은 훨씬 더 불편하지 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약은 그냥 드셔도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 용량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본태성 그 진전도 사실은 결국은 이게 아예 완치가 되는 그런 질환은 아닌 아니죠. 거죠. 네. 그래서 약도 무조건 약을 꼭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활에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 먹고 또 이것도 그 본태성 진전 손떨림도 약간 시기에 따라서 조금 더 심한 시기가 있고 좀 덜한 시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손이 떨리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그 교수님 그 처음 나오셨는데, 네. 혹시 그 평소에 그 진료실에서 네. 뭔가 많이 받는 그런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그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신경과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게 이제 열성경련에 때문에 오는 거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열성경련과 뇌전증은 좀 다릅니다. 열성경련은 전제 조건이 머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가 감기나 독감과 같이 고열이 있을 때 경련 발작하는 걸 열성경련이라고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나이는 이제 5세 미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짧게는 뭐 3개월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략은 한 6개월에 생후 6개월부터 한 5세 미만 아이 건강한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감기나 독감 같이 고열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성 강직 간대성 발작을 주로 하면은 그걸 열성경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집안에 뇌전증의 어떤 가족력이 있다든가 애가 약간 좀 발달이 좀 늦는다든가 뭐 이와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 이 열나면서 경련 발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혹시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열로 인해 가지고 발작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과 꼭 감별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열이 동반하는 경련 발작이 반복될 때에는 혹시라도 이 뇌전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뇌파 검사 같은 거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소아과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소아신경과 선생님을 찾아뵈서 잘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열이 동반한 이러한 그 경련의 많은 경우는 열성경련도 있지만 최근에 선생님 우리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약간 비정상적으로 이와 같은 열이 동반한 경련 발작을 하면서 나이가 5세가 넘어가더라도 하고 나중에는 열이 없어도 하고 이와 같은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열성경련이 아닌 경우는 또 다른 문제 열성경련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 5세가 넘어서 간다거나 뭐 이와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선생님들을 찾아뵈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뇌전증을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이 뇌전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몸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가 뭔가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연령대별로 나눠본다면
출생 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출생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출생 후에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생 전에 문제라고 한다면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머리가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 엄마도 인식 못하게 애가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출생 당시의 문제면은 애가 뭐 난산이라거나 아니면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거나 머리를 다치는 경우, 또는 출생 후의 문제로 한다면은 뇌염을 앓거나 그거의 후유증으로 하는 경우, 또는 아니면은 애가 뭐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어떤 출혈의 후유증, 아니면 종양이 자라서 눌러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말했듯이 유전적으로 어떤 그런 소리를 갖고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발현되는 이와 같은 모든 경우가 애들이 다 경련 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가를 밝혀내서 원인에 대한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치료할 수 있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대증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줘주면서 이 뇌전증에 대해서 접근하고 치료하면은 된다. 예, 그런 것이 뇌전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명 중에 3명은 약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치료에 반응이 좋은 그런 만성질환의 하나라는 것, 그거를 꼭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사실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은 아마 유전자 이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가족력은 없습니다. 그 가족분 중에는 그 뇌전증을 가진 가족이 그 친척분들도 없고 직계가족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유전자 이상이다, 이거의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실 뇌전증이 유전성으로 되는 경우는 5% 미만이에요. 네. 거의 그 유전이 거의 뭐 안 된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많거든요. 이 유전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전증이라는 거는 뇌를 이루는 뇌세포가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뇌세포의 기능이라는 거는 세포의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이온이라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의해서 뇌세포가 활동을 하는데 그 이온이라는 애가 세포를 밖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문이 잘못 만들어지는 게 생기거든요. 그 문을 만드는 그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서 문이 이상한 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전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병을 받아서 자손한테 내려간다는 유전성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만들려면은 그 물질이 보통 단백질인데 우리 몸이 단백질이 만들려면은 그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유전자가 잘못되면은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세포가 이상한 기능을 하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 유전자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이상이 꼭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더라도 아니더라죠. 그 자녀만 생길 수가 수가 있다. 있는 거죠. 그래도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은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 혁수님이십니다. 뇌전증 수술한 사람은 재발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약은 먹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뇌전증에 이제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가장 그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축두엽 뇌전증일 때 우리가 이제 그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국소 부위를 때 떼어내면서 특히 이제 해마 부위의 경화증 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보는 거였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뇌가 전반적으로 나빠가지고 뇌 그 기능적으로 약간 방구 절제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뇌전증의 그 수술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뇌전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술했느냐에 따라서 이 뇌전증의 이 수술 후에 재발하는 거에 확률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뇌전증을 하고 나서도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항경련제를 먹죠. 먹다가 좋아지면 약을 줄이기도 하고 끊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주로 같이 약을 잘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어서 특별히 재발이 없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선생님과 잘 생각해 약 치료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뇌전증을 하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특별히 재발이 없다 그런다면 일단 선생님을 믿고 계속 그 치료를 해 나가시고요. 하다가 중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예단할 수는 없어요. 생길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안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술 받고 나서 약을 먹으면서 막 좋아진다면은 그게 옛날 수술 받기 전보다 훨씬 지금 삶의 질이 좋아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계속 치료를 약을 잘 복용하면서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아지게 되면 선생님 또 약을 또 줄이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혁수님이 그 밑에 그 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축두엽
부위에 그런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측두엽 부위면은 어쨌든 모든 그런 뇌전증 수술 중에 측두엽 부위의 수술이 가장 예, 가장 많이 했고 또 많이 했고, 또 예, 선생님들이 네. 예, 결과도 좋으니까요. 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 네. 약 잘 복용하시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식단이 뇌전증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저기 뭐냐면, 케토 생성 그 식이요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약물에 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애들한테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그 난치성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식단이 아니고 굉장히 고지방에다가 저탄수화물요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사 상태의 변화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뇌전증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이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해서 반응을 없을 때는 꼭 생각해야 될 그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거 굉장히 잘 우리가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4명 중에 3명은 약으로 조절이 되는데 25%는 약에 저항성이 있는 그러한 그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조금 더 새로운 약을 개발하겠죠. 네.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수술 전요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케톤 식이요법. 네. 이거거든요. 요 세 가지를 갖고서는 난치성 지금 그 뇌전증을 지금 치료하려고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대략 다 30%씩. 신약이 나와도 조금 더 한 30% 조금 더 효과. 네. 그다음에 수술 방법도 거기 플러스 30. 그다음에 이 케톤 식이요법도 한 30 정도. 네. 이 정도에 생각해서 아주 완전히 모든 걸 절망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네.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케톤 식이요법이니까 난치성이라고 그런다면 아마 선생님들이 좀 다니실 텐데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잘 상의하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어쨌든 지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니죠. 지방을 고지방을 하고. 죄송합니다. 탄수화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 특히 이제 지방 위주의 식단인 건데 일단 그 식단을 유지하기가 일단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게 뇌전증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케톤 생성 시기를 시작하는 그런 환자들은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거든요. 일부는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습니다. 꼭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그 유전자 이상을 가진 뇌전증이 있기는 한데 그 외에는 발작이 약물로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저희가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 라인이 좀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물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에서도 한 30% 이상의 그런 그 발작이 조절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그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한 그래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만약에 권유를 하셨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숙님. 자폐성 장애가 있는 38살 아들인데 갑상선 저하증도 뇌전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가끔 칼륨 수치도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네. 꼭 뇌전증과 꼭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네. 곤란하고요. 일단은 먼저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고 한다면은 38살이면은 이제 어른이시거든요. 네. 내분비
그 내과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이게 갑상선 저하증 자체가 어떤 뇌전증의 원인 이렇다기보다는 일부 뇌전증의 원인 중에서 뇌전증의 원인 중에 유전자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유전자 이상이 그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된 그 유전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갑상선 저하증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또 그 뇌전증 약 중에는 뇌전증 약을 복용을 할 때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을 좀 일으키는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면 저희가 그 호르몬 치료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 뇌전증의 원인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시간이 지금 이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질문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이제 본인이라든가 자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충분히 완화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조절도 될 수 있는 그 질환이니까 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 다니시는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한뇌전증학회에서도 환자들의 치료와 앞으로의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